일단 첫 번째로 말씀하실 부분이 지금 기시다 총리에 대해서 한번 네. 준비를 해오셨다고요. 예. 네, 맞습니다. 최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 네, 제가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3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좀 추이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달 20일에 요미우리 신문에서 발표한 지지율 결과를 보면 26%가 네. 나왔고요. 한 보름 정도 지나서 나온 NHK의 6월 10일자 결과를 보면 21%입니다. 21%요. 예.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6월 13일자 지지통신을 발표를 보면 16%가 나왔습니다. 16%. 네, 예. 20%의 벽이 깨졌다. 네. 바닥이 깨졌다라고 해야 될까? 바닥이 무너진 상황인데 일본 지지통신에서 이 16%의 지지율을 보도를 하면서 덧붙인 해설을 보면은 2012년도 자민당이 정권을 되찾아온 이래 최저치를 갱신을 했다. 예. 9월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기시다 총리, 기시다 정권의 레임덕 현상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레임덕 현상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조금 이따가도 자세히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이게 우리나라 같이 선거가 언제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열리는 게 아니라 내각이 해산을 하면 그때 다시 또 얼마 후에 선거가 열리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예. 일본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지지율이 몇 퍼센트 이하로 빠지면 선거를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갑니까 혹시? 보통 총리, 그러니까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대체적으로 50% 이쪽 저쪽을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봤을 때 40%로 밑으로 떨어진다? 이러면 이제 슬슬 정권의 추진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고요. 예. 30%대로 무너지면 정권이 슬슬 바뀔 때가 됐다. 새로운 총리가 올라올 때가 됐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스가나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도 네. 그럼 몇 퍼센트로 시작을 했고 사임할 때는 몇 퍼센트로 끝났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조사를 해봤는데요. 예. 니케이 신문이 보도한 내용을 따르면 일본 바로 직전 총리인 스가 총리는 취임 당시에는 75%라는 아주 높은 엄청 지지율로 높아요. 네, 굉장합니다. 맞습니다. 아주 높은 지지율로 출발을 해서 쭉 이어오다가 근데 그렇게 길지가 않았어요. 집권한 네. 그 기간이. 근데 사임하기 직전에 34%였습니다. 절반이네요. 네, 그리고 그 앞에 그 이제 사망한 아베 전 총리의 경우에는 2013년도에 2차 집권을 시작을 했는데요. 당시에 64%로 출발을 해서 퇴임하기 직전인 2020년도 8월에는 34%였습니다. 그 지금 그러면 기시다 총리보다는 그래도 더 높은 네. 상태에서 그만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직전 두 총리가 30% 중반대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왔는데 기시다 총리는 그것보다 15%포인트 이상 벌어진 상태에서 지금 아직도 견디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추이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뭐 상승을 하고 어떻게 하락을 했는지 네. 그다음에 어떤 전국을 거치면서 이 지지율에 반등이 있었고 또 하락을 했는지 네. 그런 부분도 좀 말씀 좀 여쭤볼게요. 네, 기시다 총리 다들 아시는 것처럼 2021년도 10월에 내각을 발족을 시켰습니다. 벌써 3년 가까이 네,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재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거고요. 그 내각 발족한 당시에는 50% 수준을 쭉 유지를 하면서 이제 지내왔습니다. 그러다가 뭐 이런저런 사건을 겪으면서 60% 가까이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기는 했었거든요. 취임 한 1년 정도 될 때까지. 근데 취임하고 1년이 채 되기 전인 22년도 7월에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참의원이 그러니까 국회의원이죠. 네, 예. 일본은 양원제라서 상원, 하원 나눠져 있는데 참의원은 상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원인 참의원 선거 기간 중에 아베 전 총리가 피격을 당해서 사망을 하게 되죠. 네. 그렇죠. 근데 그 사건 이후로 국장을 치러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 네.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두고 전국이 아주 혼란스러웠었어요. 아. 찬동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국민 여론도 조금 갈리기도 하고요. 예. 그런 상황을 거치면서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죠. 예. 거의 일주일에 10%포인트 가까이 뚝뚝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뭐 중간에 2023년도 5월에 히로시마에서 G7 회의가 있었는데 G7 그렇죠. 때 뭐 이제 국제 행사를 유치를 하면은 컨벤션 효과로 지지율이 살짝 반등하지 않습니까? 당시 조금 올라오긴 했으나 결국엔 데드캣 바운스였다.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다. 그렇게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지율이 이렇게 지금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에 낮은 이유는 어떤 거로 봐야 될까요? 네, 가장 대표적인 원인을 제가 3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베 전 총리의 피격 사건이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취임하고 채 1년이 되기도 전에 발생한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을 정리를 하던 도중에 통일교죠. 그 사이비 종교로 판명이 돼 있는 통일교와 자민당 사이의 어두운 관계가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막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시에 자민당 소속 의원이 179명이었는데 그 중에 무려 121명이 통일교와 금전적, 조직적 연관을 가지고 있었다 하고요. 네. 그럼 통일교를 청산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까지 유착이 있는 집단을 둬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너무 갑루들박이 이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정을 챙겨야 되는데 국정을 챙기지 못하고 지지율은 계속 떨어진 거죠. 네. 아까 통일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통일교가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종교잖아요. 그래서 뭐 저희는 통일교에 대해서 뭐 어떻게 평가는 저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또 기업도 운영하고 있고 그러니까 근데 여튼 일본에서는 그런데 이 통일교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게 지지율이 이 정도로 하락하는 데에서는 세범 씨가 보기에도 우리가 가장 신경 쓰는 건 그거잖아요. 물가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 세금이 올라가고 이러면은 좀 기분 나쁘고 그러지 않아요? 세범 씨도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물가가 올랐을 때 이제 그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지율이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일본도 어쨌든 비슷한 상황일 테니까 그 해결하는 과정이 조금 미비한 점이 많이 부각이 돼서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 문제 아주 중요하죠. 일본은 아시다시피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말할 정도로 경제가 30년 동안 성장하지도 않았고 하락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어요. 엔저 현상 때문에. 엔저 현상 때문에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라멘 한 그릇이 1,000엔을 넘지 않는 게 암묵적인 룰이었거든요. 우리나라 순댓국 8,000원, 9,000원 느낌이네. 근데 이게 30년 동안 쭉 이어오다가 최근에 라멘 값이 1,100엔이 되고 1,200엔이 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100엔숍의 매출이 사상 최초로 1조 엔을 돌파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물가가 막 치솟는 동안에 이거를 잘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총리가 리더십이 부족해서 이게 방어가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물가가 얼마나 올랐길래 이렇게 난리를 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일본은 30년 동안 물가 상승률이 0%였어요. 0%요? 금리도 제로금리잖아요. 오히려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22년도, 23년도, 24년도 올해까지 연속해서 3%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198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은 물가가 오른다라는 거를 처음으로 이번에 겪어본 거죠. 그렇겠네요. 체감하는 수준이 그럼 훨씬 더 충격적이겠네요. 0에서 3이니까요. 30년 만에 원래 100엔 하던 게 150엔이 됐다? 이거는 정말 경천동지할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증세 문제도 또 같이 불거진 거죠. 뭐 이거는 좀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가 있기는 한데 기시다 총리 지금까지 증세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별명이 증세 안경제비예요. 증세하겠다라는 안경제비 놈이다. 근데 좀 억울하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 총재 선거를 도전을 했을 때 전 총리인 아베 총리가 실시했었던 아베노믹스 자체에 대한 비판을 좀 거세게 했었나 봅니다. 기시다 총리가. 뭐 양적 완화를 좀 그만해야 되고 재정을 건전하게 해야 되고 튼튼하게 해야 되고 긴축 재정을 하고 재정을 좀 재건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이 사람은 증세주의자였잖아. 그러다 보니까 정권에 대한 신뢰가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우리나라 정치하고 또 일본 정치하고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지지율이 하락하고 상승하는 그런 대부분의 이유들이 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들으면 들을수록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제가 듣기로 이 정치 자금 파티 파문이 이게 상당히 일본에서 지금 큰 이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수사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어떤 사건인지 좀 말씀을 여쭤볼게요. 사실 우리나라는 정치권에 관한 수사가 엄청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 뭐 감옥에 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혐의로 뭐 뇌물이나 뭐 북한 대북 송금 관련 등의 혐의로 최근에 유죄 중형을 선고받기도 했는데 일본에서의 이런 부정 부패 비리 이슈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말씀 좀 여쭤볼게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과 같이 사법적 판단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뭐 이번 정치자금 파티를 두고도 기소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뭐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숫자고요. 그 중에 구속된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좀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정치자금 파티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부터 좀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출판 기념회라고 해서 뭐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책을 뭐 가격을 안 써놓은 책을 한 권에 뭐 10만 원, 20만 원씩 사가고 그 뒷돈이 오고 가고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후원회 파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정치자금 파티가 합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어요. 합법적으로 네가 정치자금을 모아라. 대신에 신고만 잘해라.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거죠. 작년 말에 요미우리 신문이 자민당 내 정치자금 파티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라는 보도를 대대적으로 했거든요. 예. 그때부터 사건이 폭발을 했습니다. 이때 기시다 총리,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30%대가 붕괴가 된 겁니다. 일본 국민들도 그러면 이런 부정부패 사건, 비리 사건에 대해서 그래도 이건 잘못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네요. 저희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해요. 일본 같은 경우는 너무 장기간 수십 년에 걸쳤고 사실상 자민당 일당이 사실상 독점하다시피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고 이런 부정부패나 비리에 좀 둔감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이런 사건이 이제 드러남에 따라서 지지율이 갑자기 팍 하락을 한다. 이런 저희가 방금 설명을 들으니까 또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네, 자민당이 장기 집권을 해서 그동안 뭐 크고 작은 비리 사건들이 있었을 때 뭐 조용히 묻히는 경우는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사건이 커도 너무 컸던 겁니다.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현역 의원 중에 82명이 정치자금 관련해서 수지 내역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게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스캔들은 일본 유권자분들이 봐도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분노보다는 뭐 충격이 좀 더 앞서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자민당 내의 뭐 파벌이라는 개념 이따 한번 설명드릴 거긴 한데 파벌들도 막 우왕좌왕을 하다가 결국에는 책임을 지고 해산을 선언하기도 하고 각 그 당 안에 있는 구심점들이 조금씩 찢겨 나가고 있다. 그런 가운데 도쿄지검도 수사를 멈추지 않고 있거든요. 아예 그냥 자민당 본부의 회계 담당자를 기소를 하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나오니까 기시다 총리 본인도 이대로 뒀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본인의 기시다파를 해산을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계속 떨어져서 20% 초반까지 밀린 거죠. 그 도쿄지검이 중앙지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검찰청이다. 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논외로 말씀을 드리면 해외 여행을 할 때마다 그 지역의 관공서 앞에 가서 사진을 찍거든요. 그래서 도쿄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가가지고 도쿄지검 앞에서 제가 사진을 찍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홍콩에 갔을 때는 또 홍콩 법무부 앞에서 또 사진을 찍기도 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법조가 운명이신가 봅니다. 아유, 뭐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아니면 약간 큰 그림이 있습니까? 아유 무슨 큰 그림이 있어요. 더 이상 재판받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예, 그랬든 간에 근데 일본 정치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해를 좀 해보고 싶어요. 사실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파벌 같은 말씀을 하시고 자민당 같은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우리하고 좀 다른 부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일본 정치를 보기 위해서는 딱 세 가지만 일단 먼저 알고 출발을 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민당이 뭐 이른바 독재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정치인들이 세습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파벌이 존재한다라는 건데요. 가장 먼저 자민당 독재를 보면은 뭐 독재까지는 모르겠지만 자민당이 장기 집권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1955년에 자유민주당이 창립이 돼요. 그 이래로 93년도, 09년도 딱 3년씩만 총 합쳐서 6년을 제외한 70년 동안 자민당이 일당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보수였던 민주당과 그 민주당의 곁에 있었던 자유당이 합당을 해서 자유민주당이 됐고 이제 호헌, 그러니까 일본의 평화 헌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호헌 리버럴 사회당 구도가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을 하시면 한 개 당이 70년 동안 해먹는다는 게 이해가 좀 잘 안 되시잖아요. 근데 이게 일본 정치의 특성상 어쩔 수가 없는 게 일본은 의원이 장관도 하고 차관도 하고 총리도 하는 의원 내각제인 시스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각을 한번 점령을 하고 나면 그 내각 밑에 있는 관공서의 관료를 내 입맛에 맞게 곳곳에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실력을 쌓을 수 있고 국정 경험을 쌓을 수 있고 이런 기회를 자민당이 계속 독점을 해온 거죠. 기회의 독점이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09년에 3년 이제 다른 당이 이제 집권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때 제 기억에 민주당이었던 것 같은데 그 민주당의 하토야마 총리였나요? 그분이 했었고 그 민주당이 참고로 그 하토야마 총리가 브리지스톤이라고 그 타이어 집안의 또 후계자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타이어가 생각났습니다. 09년도에 민주당이 이제 정권 교체를 이루어서 3년 동안 집권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11년도 3월에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주 큰 사건이고 일본의 역사를 바꿀 정도로 큰 사건이었는데 당시에 하필이면 집권 여당이 민주당이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을 운영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건이 수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채 3년을 못 채우고 정권이 뒤집어지게 된 거죠. 안 되려면 어떻게 쓰는지 안 되네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정치의 특징 중에 하나인 세습 정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본의 여당인 자민당의
중의원 의원 중에 30%가 세습 정치인입니다. 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버지가 하던 지역구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들이 이어받고 예, 죽으면 손자가 하고 가문 대대로 그 지역의 정치를 떠맡는다라는 예. 거죠. 기시다 총리도 세습 정치인이거든요. 네. 아, 네, 일본은 일본 중의원은 소선거구제를 채택을 하고 있어서 예, 우리나라와 똑같죠. 그 선거구에서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인데 일본은 헤이안 시대라고 1100년도 헤이안 네. 시대 이후에 약 1000년 가까이 봉건제를 유지해온 그렇죠. 국가입니다. 네. 아무리 뭐 민주주의가 들어오고 입헌 군주제가 되었다고 해도 현대판 이 다이묘가 유지가 될 수가 있는 정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이 사람이 우리 지역을 이끌어가고 그 사람이 죽으면 아들이 이어가고 아, 그게 아주 당연한 정서인데 예, 일본의 라디오 문화방송에 이토 아츠오라는 자민당 당직자 출신 인물이 나와서 얘기하기를 예, 국회의원은 당선이 되면 그 지역의 영주가 된다 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직도 그런 네. 개념이 좀 남아 있다. 네, 예. 그러니까 주군이 죽으면 주군의 아들이 이어서 대권을 가져가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럼 아버지를 모시던 가신단이 아들을 이어서 모시는 게 당연한 거고 그 예. 가신단들은 국회의원의 후광의 힘을 입어서 뭐 지역의 이권을 좀 챙긴다거나 뭐 정치적 이득을 얻는다거나 그런 공생관계가 굳혀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일견 생각을 해보았을 때 아무리 네. 그렇게 세습을 하는 게 풍조라고 해도 민주주의잖아요. 네. 결국에 유권자가 선택을 하는 건데 예, 아쉽게도 일본은 유권자분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 그렇죠. 무관심에서 비롯되는 건가요? 그냥 동네에서 하시던 분이 하는 거고 일본 정서상 정치, 네. 뭐 큰 나랏일, 국정 네네. 이거는 나랏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서민들은 서민의 삶을 열심히 살면 된다라는 정서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쭉 이어져서 아. 세습 정치라는 풍조가 생긴 거죠. 저는 그냥 일본 사회의 특성상 그냥 가업을 이어받는 게 굉장히 당연한 사회여서 이런 것까지 정치까지 영향을 받은 줄 알았어요. 그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일본의 와문화라고 해서 내가 태어난 집안에서 내가 태어난 집안이 하고 있는 일을 해서 죽으면 내 아들한테 물려줘야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이사도 잘 안 가거든요. 네네. 내가 태어난 동네에서 쭉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500년 동안 산후기 우동을 삶고 있다 이런 집들이 네네네. 있잖아요. 네. 뭐 굉장히 500년 동안 많죠. 장어구이 굽고 있다 이런 집도 네. 있고. 예. 제가 일본 여행 갈 때 그 맛집을 그 리스팅을 할 때 300년 미만은 잘 보지 않습니다. 항상 300년 이상.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어, 저도 예. 대학교 학부에 있었을 때 일본에서 오신 그 일본인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동경대를 나오셨거든요. 예. 일본의 가장 최고 우수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고 대학교 교수까지 돼서 한국으로 오셔가지고 한국에서 교편을 잡으시는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가업을 잇는다고 일본을 가신 거예요. 네. 교수직 다 버리고 가업을 이으러 가겠다. 그래서 어떤 가업을 하느냐 그랬더니 도쿄에 있는 조그만 구의원이 가업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교수직을 갖다 버리고 예. 도쿄대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교수직을 던지고 구의원을 하러 가신 거더라고요. 예. 그게 정해져 있는 길을 따라가는 게 일본의 정서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좀 앞으로는 스피드로 좀 내볼게요. 네. 파벌 정치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파벌 정치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일본은 자민당이 70년 이상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팀이 갈라진 겁니다. 네. 우리나라의 뭐 친박, 친이 이런 가벼운 개념이 아니라 예. 아예 그룹화가 되어 있어요. 친윤, 친한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심하다. 친윤, 친한, 예. 뭐 친명이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한 파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던 의원이 죽었어. 그럼 아. 그 아들도 그 파벌을 이어받아서 거기에서 네. 활동을 하고 파벌도 네. 이어갔습니까?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그 아까 말씀드린 정치자금 파티 때문에 대표적이었던 니카이파나 기시다파가 해산을 해서 현재는 3개가 남아 있고요. 예. 뭐 이야기를 하자면 헤이세이 연구회 뭐 이런 개념들도 네. 있고 뭐 지수회 뭐 중도 온건한 보수들만 모여 있는 모임, 어떤 특정한 정치적 지향을 가진 분들이 모여 있는 모임 이렇게 해서 좀 갈갈이 찢겨져 저도 있어요. 기억나는 게 무슨 벚꽃을 함께 보는 모임인가 네. 뭐 이런 아. 제목도 있고 그랬어요. 네, 네, 참 맞습니다. 재밌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다뤄볼 부분이 그 포스트 기시다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해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20% 밑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그렇다면 기시다 다음의 인물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일본 언론사에서도 아주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요. 지금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3톱이 코이시카와라고 합니다. 네. 코는 이제 고이즈미 고이즈미 신지로. 아들. 네, 맞습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아들 고이즈미 신지로를 얘기하고요. 예. 이시는 이시바 시게루 예. 전 간사장, 그리고 카와는 고노다로 전 외무상을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에게 익숙한 순서로 설명을 드리자면 고노다로 지금은 디지털청 대신을 맡고 있는데요. 예. 디지털청이라 그러면 좀 확 와닿지 않을 텐데 일본은 아날로그 사회다 보니까 네. 디지털화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아. 그래서 그거를 좀 전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집단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디지털청을 설치를 했습니다.
했습니다. 거기서 지금 대신을 하고 있는 고노다로 전 외무대신이고 전 방위대신인데 아주 뼈대 있는 전통의 정치인 집안 출신이에요. 예. 우리나라에 익숙한 고노 요헤이라는 관방장관이 있는데 일본에 예. 일본 제국 시절에 일본 제국이 벌였던 전쟁 범죄, 뭐 위안부 문제나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한 고노다마를 발표한 그렇죠. 인물입니다. 예. 네. 그 고노다마를 발표한 고노 요헤이의 아들이 고노다로인 거죠. 그래서 지금 구선을 하고 있는데요. 구선. 네, 친한파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와. 저는 사실 고노 얘기하시니까 네. 고노하다. 고노마다 갑자기 예, 생각이 많은 나고. 분들이 네. 얘기하시죠.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그 같은 네. 고노인가요? 네, 발음은 같은데 네. 의미는 완전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고노다로 의원은 제가 창피하네요. 네, 고노다로 의원은 한일 의원연맹 소속이기도 했고 한일 예. 우호에 아주 관심이 많은 분인데 네. 근데 이분이 아주 친한파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2018년도에 일본 제철의 강제징용 판결을 두고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이 벌어졌을 당시에 일본 정부의 입장을 아주 강력하게 피력을 하면서 이 사람 친한파가 맞나? 고노다마를 발표한 고노요헤이의 아들이 맞나? 라는 이미지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후보군 또 말씀해 네, 주시죠. 다음 후보는 이시바 시게루 의원입니다. 예. 전 방위대신이고요. 아버지가 도토리현에서 지사를 지냈습니다. 네. 도토리현은 혼슈에 있는 네, 건가요? 혼슈의 왼쪽 끄트머리쯤 맞습니다. 예. 네, 아주 작은 도시고요. 도토리현의 지사를 맡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중의원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정계에 진출을 해서 예. 당시에 이제 29세로 최연소 중의원 기록을 세우면서 등장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참의원이 상원이고 중의원이 하원이다. 하원이다.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시바시게루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벌써 40년 가까이 정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 40년 동안 지역구를 한 번도 뺏긴 적이 없는 와. 사람이에요. 그럼 40년 동안 이분하고 맞붙었고 네. 떨어진 사람은 정말 그렇죠. 아우 비참한데요. 야당의 무덤인 거죠. 예. 네. 네, 이분은 이제 비교적인 온건파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뭐 온건파라고 해봤자 자민당 내에서의 온건파지. 네. 네. 일본의 정치인 자체가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우측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네. 이분 자체도 완전 리버럴한 분은 또 아니에요. 네. 네. 근데 다만 이제 이분이 방위 대신을 하고 방위청장을 하고 하는 동안에 주변 국가와의 우호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많이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국제적 감각은 좀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총리가 됐다 그래서 일본이 혼자 막 나가진 않을 거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이시바 씨가 총리가 되는 게 좀 네.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약간 한국과의 그 외교 관련된 문제에 네. 있어서 네. 좀 원활하게 풀어갈 수 있지 네, 않을까. 외교 예. 안보 국방에 있어서 한국과 보조를 좀 맞추면서 서로 의견을 절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마지막으로 고이즈미의 아들. 네, 예. 맞습니다. 아주 일본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정치인 중 하나인 고이즈미 신지로 씨입니다. 아 인기가 많아요. 네, 아주 인기가 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펀쿨색좌라고 불리면서 아주 되게 이 밈으로 소모가 될 정도로 네. 인기가 좋잖아요. 그게 무슨 펀하지도 않고 쿨하지도 네. 않고 뭐 섹시하지도 않다 네, 이런. 맞습니다. 예. 국제 회의에 나갔을 때 당시 이제 고이즈미 신지로가 환경 대신이었는데 예. 그럼 환경 문제, 기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이렇게 질문을 받으니까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를 하면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질문한 사람이 아니 그게 뭐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세요? 그때 그런 질문 자체가 섹시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약 스타가 됐습니다. 네. 예. 인기를. 네, 자, 앞으로 자주 좀 써먹어봐야겠네. 그런 질문은 섹시하지 네. 않아. 예. 네. 아주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고이즈미 신지로는 태평양 전쟁 이후 일본 총리 중 가장 인기가 좋았다라고 하는 고이즈미 예. 주니치로 전 총리의 아들이고요. 대표적인 세습 정치인입니다. 아. 뭐 성과가 아주 대단하게 무언가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버지의 후광이 일단 있고 특유의 유머 감각 네. 그리고 뭐 인터넷에서 선풍적인 인기, 컬트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견 펑쿨색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웃기는 사람이다라고만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 환경 대신으로 재직하고 있던 당시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처리수 문제가 불거졌었는데 당시에 우리나라 저희 환경부 장관이랑 만나서 회담을 했을 때 일본의 입장에 있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예.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마냥 웃긴 사람만은 아니다. 아주 똑똑한 인물이다. 예. 네,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고이즈미 신지로 의원은 종전기념일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은 예. 날인데 네. 태평양 전쟁이 끝난 날에 맞춰서 2020년도 당시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바가 있습니다. 아, 싫다 갑자기. 네, 아버지인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 때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우리나라와 아주 문제가 불거졌었는데요. 예. 2020년도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를 하면서 일본 언론 ANA에게 말하기를
신사에 합사되어 있는 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거는 당연한 도리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웃기고 재밌는 사람인데 네. 이런 모습 뒤에 어떠한 면모가 있는지 아주 좀 미스테리한 인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주 섹시한 답변이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거기에 그러면 일본 언론은 지금 네.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는지 네. 예. 마지막으로 일본 언론의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어떤 후보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지는 않고요. 뭐 일본 민영방송 TBS가 말하기를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소속되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의 선택을 종합적으로 받은 사람이 승리를 하는 게임인데 국회의원 표를 많이 받는 사람이 결국 유리한 거다. 근데 이번에 정치자금 파티를 거치면서 파벌이 아주 갈갈이 찢기고 와해가 됐다. 예. 그래서 어느 한쪽에 힘이 쏠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존의 파벌의 지지를 받지 못했었던 이시바 씨에게 좀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기도 하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세 분 이외에도 모테기 도시미스나 하야시 요시마사 같은 뭐 전통적인 강자들은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이 밖에도 뭐 지난 권력을 계승을 한 뭐 타카이치 사나의 전 총무 대신이라던가 뭐 다양한 인물들이 아주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우리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어떤 분이 나올지 몰라서 막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처럼 일본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주간지인 플래시가 보도를 한 거에 따르면 예. 기시다 총리는 여전히 나 말고 누가 있겠냐라는 인식을 주변에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지지율이 많이 빠졌음에도 네. 불구하고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나를 이어서 할 사람이 누가 있냐, 나 대신에 예. 할 사람이 누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김우진 기자님 모시고 저희가 한번 얘기를 다뤄봤잖아요. 저는 정말 김우진 기자님이 정말 그 펀, 쿨, 섹시를 다 갖췄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는 한국 네. 정치인들 이름을 이해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상당히 버거운데 네. 어렵잖아요. 사실 네, 너무 그렇죠. 자주 바뀌니까 네, 네. 어려운데 우리 김우진 기자님은 저기 일본 사람들 이름을 제가 오늘 태어나서 가장 많이 들어본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제적인 정세를 잘 이해하니까 또 한국에서 이렇게 특파원 생활을 잘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